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경제 뉴스를 다 잠식하고 있는 거 바로 쿠팡 소식입니다. 저희도 네. 앞서 계속 쿠팡 관련된 소식들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문자를 받았거든요. 예. 개인 정보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받아서 이게 앞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이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사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2차 피해까지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이제 정부의 당국의 관심이 더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전 직원이 뭐 중국 국적의 직원이 뭐 그렇게 한 거다 그런 소식도 좀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얘기 나오는 것이 퇴사자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보도가 네.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명키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서명키, 인증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사례를 통해서 좀 예.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 쿠팡이라는 시스템이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리소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는 지금 내부 직원이 이 관리소 직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서명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스터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럼 퇴사를 했었으면 이 마스터키를 내놓고 가든지, 당연하죠. 아니면 이제 관리사무소 측에서 마스터키 뭐 번호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 퇴사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마스터키를 갖고 나간 거죠. 복사해서 갖고 나가든지. 그러니까 퇴사를 했더라도 이런 마스터키를 가지고 언제든지 내부에 침입해서 이제는 개인 정보들, 한마디로 현관문 여는 거죠, 다. 예, 현관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이제는 노출이 된 겁니다. 어떤 개인 정보냐?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 무엇보다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정보까지도 이번에 좀 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 이름으로 배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맞아. 해커들이 만약에 이런 배송 주소도 안다 그러면 조합이 가능하죠. 예,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알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스미싱이 가는 거죠. 당신 아들이 뭐 잡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뭐 보이스피싱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일부 주문 정보까지도 노출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어떻게 2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화 많이 온다. 그래서 뭐 해킹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1차의 어떤 그 유력 용의자는 내부 퇴사자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서 그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경찰 조사에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이제 쿠팡 측에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 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이거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네이트와 싸이월드 그 당시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3,500만 명에 대한 정보가 이제는 유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무죄 받았습니다. 아이고. 기업이. 3,500만 명인데. 예, 그렇게 해킹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워낙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고, 그러 다음에 2016년도 인터파크 해킹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이거는 4년 걸렸어요, 소송이. 그리고 결국에는 한 2,400명이 이제는 소송에 참여했는데 개인당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건도 집단 소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고, 받더라도 10만 원 선, 뭐 요 정도에서 아니면 20만 원 선, 이렇게 조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규모 해킹에 대한 유출에 대한 규모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논란이 있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먼저 가려져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는 쿠팡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노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 그러죠. 네, 노출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는 뭐 유출이냐 노출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책임 소재가 더 강하게 될지 적게 될지, 이게 단어 한 끗 차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이라도 이제 과징금 같은 게 뭐 부과된다고 하면 뭐 그전에 SK 사례에서도 그렇고 일단 과징금 부과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느냐는 그 다음이고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2023년도에 개정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일단 매출액의 3%가 이제는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쿠팡의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도 연간 연결 재무제표 봤더니 손익계산서 봤더니 38조 2,900억 원 정도가 이제는 2024년도 한 해 매출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는 대만에서 벌어들었던 거 빼고 하는 계산해 보면은 최대 한 1조 1,40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이거는 이제 최대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 뭐 몇천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계산에 따라서 최대 3%가 한다 그러면 조 단위도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또 항변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왔고 예.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50% 정도 경감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대, 그러니까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진행 상황 봐야 되겠지만은 피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해서 쿠팡의 주가 미국에 상장했습니다. 쿠팡 주가가 간밤에 5% 정도 내려갔는데 그런데 어쨌든 쿠팡은 계속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그 회사 내부의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여기 근본적인 질문이 먼저 가야 돼요. 예.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쿠팡이 우리나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법인은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법인은 미국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법인이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가거든요. 상장도 이제 미국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해킹 사건이 난 다음에 미국에서 뉴욕장에서 첫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날 이제는 바로 장중 9% 넘게 빠지다가 최종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봤을 때 파괴력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쿠팡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업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굉장히 예. 독특하죠.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 그러면 주가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해킹 사건이 일어났죠.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쿠팡 미국에 있는 쿠팡 INC에 대한 아마 주가도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또 불똥이 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2차 피해까지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징벌적인 어떤 과징금도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2차 피해 어떤 것들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스미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개인 정보를 이제는 조합을 하거든요. 해커들은. 그래서 이번에 뭐 해킹에 대해서 쿠팡에 대한 해킹에 대해서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모아왔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프로파일링이 됩니다. 그럼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가족 관계도 알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정부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단 가짜 사이트죠. 이제 주문 정보까지 탄로가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뭐뭐 주문하신 뭐뭐 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거를 터치해서 피해를 막으세요. 이러면은 나의 네. 주문 정보가 있다 보니까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주문 정보까지도 나갔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해커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주요 인물들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리더급에 있는 분들에 대한 쇼핑 다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뭐 그거 가지고 협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가지고 협박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대되면 그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3,500만 명 이상이 사실 이 개인 정보가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당장 대처를 해야 되는지,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를 줬거든요. 예. 이게 패스키를 줬는데 이 패스키는 뭐냐 그러면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키를 준 거예요. 그 대만 같은 경우 이렇게 고도화된 암호 키를 주면서 그 대만에 있는 소비자들 잘 지켰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패스키도 없고 그냥 비밀번호 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비밀번호는 뭐 쿠팡 측의 입장에서는 이 비밀번호는 탄로되지 않았다, 유출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패스키가 없는 상황이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비밀번호를 지금 바꿔주는 것은 저는 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비밀번호 정도는 빨리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뭐 쿠팡 입장에서는 이런 신용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아직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비밀번호 아니면은 신용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이것까지도 함께 결제 비밀번호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이 저는 좀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근데 쿠팡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4분의 3 정도가 사실상 지금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탈퇴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탈퇴를 안 한다 그러면 최소한 개인정보 정도는 수정해 주시는 것이 안심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치킨 좋아하십니까? 저 치킨 좋아하죠. 당연히. 지금 저희 딱 점심시간에 지금 뉴스 한다고 밥 못 먹고 있는데 네. 다만 치킨 가격은 그대로 두고 네. 양을 줄이는 거예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죠. 이걸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치킨을 이제 주문하셨을 때 대부분 메뉴판에 예. 아니면은 뭐 온라인 메뉴판 보더라도 한 마리 이렇게 돼 한 마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마리가 몇 그램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단위 가격으로 간다. 그래서 단위제로 이제는 표시를 하라. 그래서 중량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중량으로 봤을 때 한 마리가 아니라 이제 몇 그램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치킨에서 많이 쓰이는 게 9호 닭이랑 10호 닭이거든요. 그러니까 10호 닭이 보통 한 951g 정도. 요 정도의 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람수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 저기 보시면 대상은요, 이렇게 10대 가맹본부, 우리가 많이 즐겨 먹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죠. 예. 여기가 한 12,560개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해당하거든요. 전체 치킨집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치킨집이 이제는 이런 그 가맹점들은 이렇게 그람수로 표시하게 되는 거고, 메뉴판의 가격과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조리 전 중량이니까 조리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리 후에서 그람수 재봤는데 표시랑 다르다라고 해서 뭐라 하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조리 전 중량 표시가 되는 거고, 시행은 15일부터 내년 6월까지 이제는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 갑자기 들어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과태료를 낸다든지 행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이거를 그람수로 체크해 봤더니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은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이 있거든요. 이쪽에 전화하시면은 일단 바로 이게 지자체 단체가 먼저 조사하러 갑니다, 현장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계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계도 기간이 종료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런 페널티를 주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실 텐데,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먼저 시정명령을 주어집니다. 근데 시정명령도 안 지켜요? 과태료 내리죠. 과태료 내림에도 또 위반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이 제도가 안착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그람수 속이는 거는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산업 섹터가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방위 그리고 원자력 이 유망 분야를 묶었던 조방원 ETF가 있었는데 이 ETF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해요. 사실 살펴보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했고 팩트시트 나왔고 MOU 체결했는데 그런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주가는 선반영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소진이 된 거죠. 그럼 재료가 소진됐으면 또 다른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방위산업이라든지 조선에 대한 부분, 또한 뭐 원자력에 대한 부분도 그다음 후속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소재가 없다 보니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휴전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산 쪽에서의 어떤 물량이 좀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갔고요. 세 번째로는 순환매 장세거든요. 10월 초까지 이런 방위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당연히 이제는 조방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죠. 이런 순환매 장세가 돌아왔고 네 번째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태도는 이렇게 돼요. 내가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났기 때문에 팔아야지만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매도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수익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에 들어있던 이렇게 ETF에 투자했던 거를 이제는 이제 확정 지우고자 차익 실현 매물이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인이긴 한데요. 금리가 지금 뭐 인하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주 크게 올랐던 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거에서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밸류 섹터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아졌다. 이런 복합적 요인을 위해서 조방원에 대한 ETF 수익률이 과거보다 높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럼 이번엔 비트코인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뭐 수익률이 높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뭐 5% 이상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고점 대비 거의 30% 떨어졌거든요. 네, 거기다 더 많이 이제 떨어졌을 텐데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 손절이 좀 일어났었고요. 이제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매도세가 계속 알고리즘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에 레버리지를 삼았던 분들이 마진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금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증거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마진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마진콜 당하고 나서 내가 이걸 증거분을 못 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청산, 강제 청산에 들어가면서 그게 또 하락 수익 요인이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배 매매가 들어왔던 부분, 청산이 일어났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계속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12월에 FOMC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의 물론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지만은 이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부분 이 비트코인에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이제 목소리인 거죠. 그 스트레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CEO가 바로 세일러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본인의 SNS 통해다가 야 이거 녹색 점 하나 찍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분께서는 주황색 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매수다, 더 산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최근에 본인의 SNS에다가 녹색 점 찍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매도를 던질 수 있다. 가장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매도를 한다? 야, 이거 비트코인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도 같이 던졌거든요. 이게 이제 폭락의 이제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개인들의 매도 물량과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 번에 5% 넘게 빠지기도 했었고요. 당분간은 좀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을 기간으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언젠간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반감기도 끝났고 그러다 보니 지금 10월 고점 찍고 나서 당분간은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